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최백은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최백은 지음 월요일의 꿈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섬은 몰려오는 새로운 처음형 쓰나미와 디지털 문화 사회로의 대전환. 1장 21세기 대 20세기 패러다임의 대충돌. 2장 거대한 분기점. 3장 대한민국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할 시간. 4장 대한민국 대전환 그 100년의 조건들. 5장 K평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마지막 조건. 사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몰려오는 새로운 처음형 쓰나미와 디지털 문화 사회로의 대전환. 인류사회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처음형 충격의 속수무책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고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인류사회가 새로운 처음형 충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까지 인류사회가 축적한 지식, 지혜, 경험 등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충격이 발생하는 것은 과거의 지혜와 경험, 지식체계 등이 변화한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산업 문명이나 근대 패러다임의 종언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예측할 수 있어도 적어도 단기간 내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재난을 겪은 인류사회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몰려올 가능성에 동의한다. 그러나 단기간 내 생태계의 균형 회복을 만들 수 없다 보니 출현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가 야기할 새로운 금융위기를 의미하는 그린스완의 발발 가능성은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다 기후변화 문제에서 비롯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생태계 균형을 복원해야 하는데 적어도 단기간 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리스크가 발발했을 때 뒷수습하는 방식밖에 없다. 게다가 당분간 기후변화 재난의 강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기에 이전의 경험에 바탕을 둔 대처 방식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무엇인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할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위기라 할 수 있는 제조 위기가 한 세대 동안 진행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은 20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다. 낡은 산업 생태계와 결부된 사회 질서와 제도, 그와 연관된 기득권의 해체는 그동안 경제 민주화, 사람 사는 세상, 공정 경제 등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완수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와 함께 추진한 미래 성장 동력 만들기나 혁신 성장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넓은 집 해체와 새 집의 건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데 새 집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 낡은 집의 해체가 중단된다. 양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즉, 넓은 집의 해체와 새 집 건설을 연결하는 데 매개체가 바로 새 집에 대한 청사진이다.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청사진에는 새로운 건설 방식과 새 집에 들어가 살 사람, 삶의 양식 등이 담겨야 한다. 농업시대의 가옥과 산업시대의 가옥이 다르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다르고 삶의 양식 등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새로운 처음형 충격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과의 공존, 자연 생태계의 균형 복원, 남북 간 연결과 통합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첫째, IT 및 인터넷 혁명에서 시작해 데이터 혁명으로 진행되는 기술 혁명들이 이 기술들이 수반하는 산업계의 지각 변동은 단순한 기술 변화와 그와 관련된 산업의 출현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질서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 AI가 인간과 공존하는 것은 데이터 경제의 도래를 의미하듯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가치 창출 방식의 혁명적 변화는 인간형의 변화, 기업 등 경제 조직의 변화, 고용 관계의 변화, 분배 시스템의 변화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넘어 교육,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총체적 변화를 수반한다. 그리고 중심주의 세계관의 산업 문명 사회에서 후회주의 세계관의 디지털 문명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경제 생태계의 재구성은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즉 우리 사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둘째, 기후변화 문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시스템 위기로 부르듯이 기후변화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 육성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궁극적으로 자연 생태계의 균형 회복을 요구한다. 자연 생태계의 균형 회복은 인간과 자연 간의 공존을 요구하고 인간과 자연 간 공존은 사실 모두의 공존을 의미한다. 불평등에 기초한 산업 문명의 전환을 요구한다. 즉 기후위기는 인간의 삶 전체의 위기이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서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크고 에너지 다소비적인 제조업이 기업의 중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조업 중심의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는 일자리와 성장, 기후변화 문제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즉, 디지털 문명 사회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인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 경제 생태계의 호혜주의 세계관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등 모두의 공존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법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사실상 하나다. 셋째, 남북을 연결하고 통합해야 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 동북아와 국제사회가 평화롭기 위해 남북은 반드시 연결되고 통합되어야만 합니다. 냉전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산가족 등과 같은 민족의 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북한 체제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젊은 층의 다수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아니, 통일이나 북한에 관해 관심이 없다고 한다. 젊은 층의 무관심은 미중 갈등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젊은 층이 미중 갈등 구도에서 남북이 독립 변수가 아닌 종속 변수로 남아있는 한 한반도는 언제든 신냉전의 소모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무관심은 약화될 것이다. 또한 많은 젊은 층은 통일을 추진하더라도 서로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매우 합리적인 사고다. 결혼을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듯이 남북이 통합될 경우 분단 상태보다 더 나아져야 하고 통합을 계기로 남과 북이 발전적으로 진화할 수 있어야 통일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남북이 연결되고 통합해야 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은 2020년대 전반부에 극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 간 격차 축소와 더불어 세계 경제력의 다원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구매력으로 평가한 GDP 기준 중국은 2014년에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인도는 2008년에 일본을 추월했다. 2018년 기준 절대 GDP로는 중국은 미국의 약 68%에 불과하지만 구매력 기준 GDP로는 미국보다 25%나 크다. 그리고 2028년에는 절대 GDP 기준으로도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2033년보다 5년이 당겨진 시간이다. 미국 관점에서 중국의 추격을 제압하려면 미국이 우위에 있는 기술과 화폐, 군사력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미중 갈등이 격화할수록 대한민국은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쪽을 무조건 지지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고 무엇보다 남북 갈등이 신냉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해야만 한다. 미국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동원할 기술과 달러, 군사력 등을 한국에 대해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신냉전 리스크를 피하면서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청년층의 숙명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한민국만의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미중보다 전통적 하드파워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드파워 확보는 필요하겠지만 미중이 갖지 못하는 소프트파워, 특히 다른 국가나 공동체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나 민주주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경쟁력인 좋은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는 사회적 자본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제는 경제 생태계의 전환이 필수인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 게다가 협력, 공유, 자율성, 연대, 호혜주의를 핵심 특성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경제체제는 남과 북의 통합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요약하면 산업문명시대의 패권주의가 가져올 신냉전을 극복하는 동시에 기회로 활용하려면 남북 간 단결은 전제 조건이고 이를 위해 남북이 통합할 수 있는 대안체제 마련이 필요하고 이는 대한민국이 재구성해야 할 경제 생태계와 새로운 문명사회의 청사진과 맞물려 있다. 남북의 연결과 통합은 코리아의 비상과 인류 세계의 공동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분단과 분열의 지속은 코리아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대안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민족의 숙명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세 가지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사실상 같은 충격의 또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와 디지털 문명사회로의 전환이야말로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과제라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 생태계와 새로운 문명은 사회의 재구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산업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 계약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권의 재구성이야말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100년의 설계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길이다. 무릇 공정성은 시대를 초월한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인 반면 단지 그 공정성을 AI 시대의 공정성으로 업그레이드함을 의미한다. 사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기회의 평등은 절대적이고 기회의 평등이 바로 새로운 기본권의 내용이 될 것이다. 즉, 공정성이 정의로운 사회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 즉 혁신성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공정성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정성장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공정성을 통한 혁신성장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기본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를 이해하려면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가치 출장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이고 데이터의 가치를 불어넣는 것이 아이디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육성되어야 한다. 산업사회의 경제 생태계에서는 노동에게 물적 자본의 보조 역할을 요구했기에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인간인 임금 노동자에게는 자율성이나 창의성 등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과 연결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즉, 농업사회 인간형과 산업사회 인간형이 다르듯이 디지털 문명사회 인간형은 공감하는 인간 혹은 자율적 인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만드는 교육의 혁명적 변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누구나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활성화와 더불어 누구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좋은 아이디어는 노동시간보다 자유시간에서 나오기에 노동시간을 축소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시도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금융 이용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잉여 노동력을 사회 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에 활용하는 고용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본권들은 복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전환에 필요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만 한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장 21세기 대 20세기 패러다임의 대충돌 1-1 21세기 새로운 처음의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21세기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은 여전히 20세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왔는데 겨울옷을 입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문제는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에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할 수 없고 사회가 변해야 할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은 기후변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은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더라도 개인 차원에서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 게다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개인 간 편차에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 발전 단계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 간 대응의 편차도 크다. 물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편차의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 교체기이기 때문이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시대 교체기에는 세상의 변화를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많은 갈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시대는 많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한 핵심 산업이 달라지고 현실과 법, 제도 간 괴리 문제가 증가하며 기득권 논란이 커지고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다양한 갈등도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21세기는 20세기와 전혀 다른 시대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미국에서 제조업의 쇠퇴가 티핑 포인트를 맞이한다. 완만하게 진행하던 제조업 종사자의 감소가 갑자기 빨라진다. 또한 세계에서 대학 경쟁력이 가장 크다는 미국에서 대학 교육의 효과성이 급격히 하락한다. 즉,
대학에서 습득한 인지량이 대졸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미국 유수 기업들이 더는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대학은 버림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2000년 이후 대사건 혹은 새로운 처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첫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테러로 기록된 2001년 9.11 테러는 사망자만 약 3천여 명을 낳았다. 20세기 미국은 자국은 타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도 타국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중심주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구현하였다. 안보와 경제 등에서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일체 간섭이나 피해를 받지 않는 완전한 주권 국가의 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9.11 테러는 자국 영토 안에서 전쟁은 없다는 중심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미국의 안보 주권을 훼손시켰다. 미국은 9.11 테러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지만 9.11 테러의 근본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심주의 세계관에 수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은 미국과 세계의 부담이 될 것이다. 둘째, 신종 바이러스의 공습이다. 2021년 1월 현재 1억 명을 앞두고 있는 확진자와 2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만들어낸 신종 코로나19 재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바이러스 공습은 2000년대 초부터 계속 경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예고된 참상이다. 3차 대유행의 확산 속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며 하반기에는 진정될 것으로 보았던 초기의 예상을 비웃고 있다. 코로나 재난 역시 개별국가 단위의 대응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심주의 세계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진 미국이 그리고 가장 선진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을 가진 유럽 중심 국가들이 코로나19 재난 앞에 무력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이 넘어가는 등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미국에서 봉쇄 조치 필요성이 부상되고 유럽에서는 영국 등 다수 국가가 다시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공공의료가 발달한 유럽 국가들은 왜 한국처럼 안 되지? 라는 푸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처음 앞에 근대 산업 문명이 만들어낸 시스템은 무기력을 드러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각국이 백신 개발 경쟁을 하고 있지만 백신 개발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에서 보듯이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의 계속된 공습은 인간이 생명 생태계의 균형과 원칙을 깨트린 결과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일으키는 질병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부르듯이 바이러스의 공습은 인간이 동물의 생존 조건을 파괴한 결과이다. 동물이 서식지를 잃으면서 혹은 사람이 식용하는 동물이 확대되면서 숙주 동물을 잃는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옮아온 결과이다. 이는 동물의 생존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인간도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의 관점을 바꿔야만 해결 가능할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는 산업 문명을 만들어낸 인간 이성의 힘으로 인류의 무한한 진보, 즉 유토피아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는 계몽주의의 폐기를 의미한다. 셋째, 2007년부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 등은 근대 산업 문명의 양대축인 미국 자본주의의 기반과 유럽 통합의 꿈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드러냈다. 가장 발전한 금융 시스템이라고 자랑했던 미국 금융 시스템의 파산은 미국 경제를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카오스 상태로 몰아넣었다. 예를 들어 2007년 6월 30일부터
2009년 3월 30일 사이에 미국 가구의 부동산 가치는 26%에 해당하는 5조 4천억 달러가 하락했고 주식 가치는 51%에 해당하는 10조 8천억 달러가 하락하는 등 미국 가구의 자산 51.5%에 해당하는 10조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이는 미국의 2007년 GDP인 14조 4,500달러의 118%에 해당한다. 금융위기로 미국 가구는 미국의 1년 이상의 소득을 날려버린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빠졌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은 자신의 힘은 물론이고 미국과 함께 금융위기로 깊은 상처를 입은 G7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등 13개 국가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13개국 대부분은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하는 나라다. 미국은 해외로 유출된 달러가 미국으로 재유입되면서 미국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훼손시켰고 이것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 미국이 G20을 창설한 핵심 이유도 미국에 대한 13개국 국가의 무역 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 스스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미국 경제 주권의 약화를 지적하듯이 금융위기는 중심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경제 주권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는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고 초국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자신의 필요로 만든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인 G20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즉, 초국가적 성격을 가진 문제들은 증가하고 심지어 새로운 비국가 행위자들의 등장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힘으로 강요하는 이른바 패권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 질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초국가적 협력은 불가피해졌다. 그런데 G20의 현실적 모습에서 보듯이 초국가 협력은 매우 빈곤하다. 그 결과 자국 이익 중심주의가 확산하며 지구촌은 파편화되고 있다. 이처럼 초국가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리더로 역할을 하였던 국가들은 국제관계를 중심주의 세계관의 기초에 관성적으로 운영하면서 인류사회의 불확실성을 추가하고 있다. 통화전쟁, 무역전쟁, 보호주의 강화, 기술전쟁 등이 그 산물이다. 초국가 협력의 빈곤은 하나의 유럽을 목표로 출범한 유로존 및 유럽연합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나의 유럽은 통합을 통한 혜택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피해도 모두에게 전염시켰다. 그런데 통합의 혜택을 공유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협력이나 연대의 필요성이 피해가 전염되며 부상했지만 핵심국과 주변국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자국 이익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중심국은 주변국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 분열하였고 주변국은 경제적 고통의 분담을 놓고 분열하였다. 그 결과 중심국과 주변국 모두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주의가 확대되었다. 사실 유럽연합 탈퇴는 극우주의자뿐만 아니라 좌파도 주장하였다. 유럽연합은 한편으로 국경을 없애고 평화와 협력과 화합을 진전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축소, 해고, 긴축 경제, 기업의 자유를 방해하는 규제 철폐, 금융자본가들의 천국 등 만인의 만인을 위한 무한 경쟁의 유럽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즉, 협력이나 연대의 빈곤은 유럽연합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은 불완전한 통합체였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코로나19 재난 이전까지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코로나19 재난이 가져온 경제위기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유럽연합 전체 GDP의 6%에 해당하는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 기금을 조성했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큰 국가들에 대한 지원 중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보조금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많은, 더 깊은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국만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국가 중심의 국가 관계를 넘어서야만 한다. 분권의 전통을 가진 유럽이 미국처럼 연방국가의 길을 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즉, 독일과 프랑스 국민이 독일인, 프랑스인을 포기하고 유럽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럽 역사를 이해하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초국가 통합에 걸맞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의 설립이다. 유로존은 지역 단위에서의 경제 통합이 가장 심한 곳이다. 경제 통합은 자연스럽게 개별 국가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즉, 국가 통제력 약화에 따른 이른바 세계화와 민주주의와 국민국가 주권 간 삼증고 문제를 드러낸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